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 인생의 첫 차 포드 이스케이프와의 이별에 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예상치 않은 이별을 하면서 새 차를 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새 차를 찾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차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차를 사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죠. 차에는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가솔린차, 디젤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수소차가 현재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솔린이나 디젤차, 수소차는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만약에 제가 차를 바꾸게 된다면 전기차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런 첨단 제품이나 전자제품 이런 데 또 흥미가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소차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새로운 트렌드에 편승하는 의미에서나 사용 편의성이나 첨단 이용 경험에 있어서나 저에게는 전기차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과연 전기차이냐 하이브리드이냐에 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은 하이브리드 차가 좀 대세라고들 하죠. 아직은 전기차의 시대는 오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경제적이기도 하거니와 현재의 우리의 차 이용 습관에도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도전들이 있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기차는 핸드폰이고 하이브리드 차는 시티폰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티폰? 시티폰이 뭐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예전에 삐삐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핸드폰 시대가 오기 전에 시티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티폰은 생긴 거는 휴대폰처럼 생겼는데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쓸 수 있는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신만 되고 수신은 안 되는 뭐 그런 폰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사용요금은 핸드폰 대비해서 엄청 저렴했었고요. 일부 기능은 휴대폰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많은 제약사항들 때문에 휴대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화는 아니었었고 결국 얼마 안 되어 휴대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시티폰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이런 시티폰처럼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징검다리 정도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유행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요즘 열풍은 당장 전기차의 시대가 오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잠깐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서 그 효용을 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바로 전기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아파트에 완속 충전기가 이미 구비가 되어 있었고 또 제가 사는 곳 근처에 급속 충전기가 충분히 많이 있어서 충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막 전기차를 사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전기차를 경험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제가 휴가철에 제주도에 갈 때마다 항상 전기차를 렌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닛산의 리프도 타보고 또 니로 EV도 타보고 또 아이오닉 5도 타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를 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 보조금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라도 늦게 살수록 보조금이 줄어들 테니까 손해다. 그래서 만약에 살 기회가 생긴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시죠? 작년 말에 한창 전기차가 안 팔린다라고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23년 말까지 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겠다라는 정책도 발표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적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전기차를 사기로 하니까 옵션이 또 이렇게 생기는 거죠. 테슬라를 살 거냐, 현기차를 살 거냐,
아니면 기타 다른 브랜드를 살 거냐인데, 사실 기타의 브랜드는 고려사항에 저는 없었고 테슬라 아니면 현기차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마치 테슬라는 아이폰, 현기차는 갤럭시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갤럭시 유저입니다. 원래 첫 스마트폰은 아이폰 3GS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스마트폰 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웠지만 그 사용성이 우리나라 사용자의 어떤 사용 습관이나 패턴에는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많아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폰부터는 갤럭시 S 시리즈로 옮아왔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폰을 쓰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편하게 쓸 수 있겠구나, 한국인의 전화 사용 습성에 최적화가 된 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계속 갤럭시 S 시리즈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를 시장으로 만든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용자의 습성이나 니즈를 반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또 들리는 말로는 뭐 단차나 뭐 이런 것들도 많다고 하고, 또 서비스 센터도 부족해서 수리하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고도 하고, 뭐 등등 안 좋은 얘기들도 상당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현기차는, 물론 현기차도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회사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사용 습관에 조금 더 친화적인 그런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도 한국 회사이니만큼 혹시나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일이 있을 적에 충분히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기차를 골랐죠. 현기차를 사려고 결정을 하니까 다음에 선택지가 나오는 거죠. SUV를 살 거냐, CUV를 살 거냐, 세단을 살 거냐인 건데요. 대표적으로 SUV는 EV9이 될 거고요. CUV는 아이오닉 5나 아니면은 EV6가 될 거고요. 세단의 경우에는 아이오닉 6가 되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세단 사용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애초에 아이오닉 6는 제외가 되었고 SUV냐 CUV냐인 건데, SUV를 타기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받쳐주질 않았습니다. EV9이 너무 비싸죠. 크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CUV가 맞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UV를 고르고 나니까 이제 선택지가 대폭 줄어들죠. 아이오닉 5를 살 거냐, EV6를 살 거냐. 저는 EV6보다는 아이오닉 5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동차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수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레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EV6보다는 아이오닉 5가 좀 더 패밀리카로서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EV6의 디자인보다는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이 훨씬 더 미래적이고 감각적이라는 측면에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갈등 상황은 왔습니다. 아이오닉 5를 지금 살 때가 맞니? 이라는 겁니다. 아이오닉 5가 제대로 된 전기차가 맞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마치 스마트폰으로 치자면 과연 아이오닉 5는 옴니아 폰이냐, 갤럭시 3냐, 갤럭시 5냐 의 고민이 생긴 거죠. 옴니아는 스마트폰의 형태를 띠고는 있었지만 아주 초창기에 본격 스마트폰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람이 있는 폰이었었고, 갤럭시 3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갤럭시 S5 정도에 가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잡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5의 현재 상태는 옴니아의 상태는 지나간 것 같고, 저는 옴니아의 수준은 초창기 코나 내지는 오리지널 아이오닉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1년 초창기에 나왔던 아이오닉 5는 아마 갤럭시 3 정도의 위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년여의 검증을 거친 뒤에 나온 23년형부터는 한 갤럭시 S5 정도의 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2년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되고, 특히나 이제 배터리 용량도 추가가 되면서 본격적인 전기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아이오닉 5 23년형 정도면
충분히 전기차로서의 역량을 갖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24년도에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나온다는 소리가 있던데 괜찮겠어? 그때 되면 또 아쉬운 생각 안 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큰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 되면 가격이 또 오를 것이고 또 보조금은 더 내릴 것이고 또 재수 없으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혹시라도 또 인산철 배터리라도 쓰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지금이 아이오닉 5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최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트림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스탠다드를 고를 거냐 롱레인지를 고를 거냐인데 저는 당연히 롱레인지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욕을 먹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가 좀 짧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커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엔 2륜이냐 4륜이냐인데요. 사실 제가 이스케이프를 4륜을 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케이프를 쓰면서 4륜이라 너무 좋아. 2륜은 안 되겠는데? 이런 경험이 사실 없어요. 제가 뭐 험지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상 자동차를 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꼭 굳이 4륜을 탈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4륜을 타면은 또 전비가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그냥 2륜을 타자라고 생각을 해서 주행 거리를 생각해서 2륜을 골랐습니다. 2륜은 또 그레이드가 익스클루시브가 있고 프레스티지가 있죠. 이 중에서 저는 프레스티지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용도는 패밀리카라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 가족과 함께 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편안한 옵션이 들어있는 등급을 골라야만 했었고 그걸 위해서는 프레스티지 등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의 색깔을 골라야죠. 프레스티지 중에서는 이렇게 9가지 컬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큰 고민 없이 그래비티 골드 매트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서나 이렇게 시그니처를 좀 따라가는 습성이 있는데요. 항상 이 아이오닉 5의 이미지 광고들을 보면 메인 컬러가 바로 이 그래비티 골드 매트예요. 이게 번쩍번쩍 진짜 황금색이면은 정말 문제일 텐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은색인데 주위에 빛에 따라서 아주 살짝 금빛깔이 날까 말까한 그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나름 색깔이 되게 고급져요. 그런데다가 또 매트여가지고 먼지가 웬만큼 쌓여도 잘 티가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차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서 저는 아주 만족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쓰던 포드 이스케이프가 역시 은색이어서 특별히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내장재의 색깔을 골라야 하는데요. 전에 쓰던 포드 이스케이프의 내장재가 되게 밝은 톤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만족스러워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두운 톤보다는 좀 밝은 톤을 선호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다크 틸이라는 색깔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은데 너무 하얗거나 너무 밋밋하지 않고 중간에 빨간 선 같은 것들이 좀 액센트로 들어가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크 틸이라는 색깔을 골랐습니다. 이젠 휠의 크기를 정해야 되겠죠. 20인치 휠이 있고 19인치 휠이 있거든요. 생긴 게 요래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는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20인치 휠을 적용을 했어요. 왜? 일단 저는 그 시그니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역시 현대에서 나오는 각종 광고물이다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이 주로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그니처구나. 그런데다가 뭐 알려지기로는 20인치 휠이 좀 더 이제 승차감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승차감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인치 휠을 골랐고요. 다만 20인치 휠의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 다음엔 옵션입니다. 옵션에는 이렇게 총 6가지 옵션들이 있었어요. 파킹 어시스트는 이제 주차 보조 기능인 건데요. 요거는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저희 와이프도 운전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와이프가 운전이 이렇게 뭐 아주 능숙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파킹 어시스트 기능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플러스 기능은
반드시 추가를 했어야 했었죠. 이거는 뭐 뒷좌석 열선이라든가 전동 시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옵션이었는데, 차를 탈 때 주로 저는 앞좌석에서 운전을 하지만 제 와이프와 제 딸은 주로 뒷좌석에 있기 때문에 뒷좌석의 편안함이 좀 강조가 되는 옵션이어서 컴포트 플러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 루프는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전 루프가 아이오닉 5의 시그니처 아냐? 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예전부터 썬루프 이런 거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이스케이프도 썬루프가 있기는 했었는데 제대로 쓸 일도 없었고 또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위가 그냥 막혀 있는 것이 좀 더 안락한 느낌을 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비전 루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천정이 두꺼워지게 될 것이고 높아지게 될 것이고 무거워지게 될 것이고, 또 예전에는 루프로 쓰이는 강화 유리가 갑자기 뭐 깨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나는 뭐 굳이 유리로 된 루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전 루프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아이오닉 5를 가지고 차박을 할 것도 아니어서요. 네. 다음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첨단의 상징 아닌가? 거울은 좀 옛날 거고 뭔가 제대로 된 미래형 차라고 한다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이 아이오닉 5 렌트를 했을 적에 그 차에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물론 야간에 뭐 시인성도 좋고 다 좋은데 사용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럼 무엇이 불편했느냐? 각도가 고정이 되다 보니까는 눈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뭔가 다양한 각도로 파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근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더라 라는 이거 말고도 제게 가장 불편했던 건 그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액정이 너무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거울이 바깥에 있으니까 창 밖을 보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고 훨씬 더 아래쪽에 안쪽에 화면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3일 내내 차를 몰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별로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현재의 제 자동차 운전 습관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혹시라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나는 거울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빌트인 캠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빌트인 캠 이게 결국 블랙박스잖아요. 따로 블랙박스를 티나게 다는 것도 조금 볼상사납고 붙어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추가를 했고요. 다만 화면 녹화만 되고 음성 녹음이 안 되는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V2L도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V2L은 실외 V2L은 디폴트로 적용이 되는데 실내는 옵션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전문 오토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외 V2L 기능을 자주 쓸 일은 없을 것 같았고요. 오히려 실내 V2L에 대한 니즈가 좀 클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라든가 아니면 뭐 노트북을 사용한다면은 노트북 전원을 꽂아 놓는 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내 V2L은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모든 선택지가 완성이 되었고, 그 차가 바로 이 차인 거죠. 아이오닉 5 롱레인지 2륜의 프레스티지 모델을 뽑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카마스터와 23년 11월 24일 금요일 날 처음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냥 계약을 끝냈습니다. 야, 이렇게 자동차 막 사도 되는 거냐?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좀 급했어요. 그때 11월 달이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 뭐 이래가지고 뭐 행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월 내에 계약을 하면 추가 혜택이 있다 뭐라고 해가지고 11월 내에 어쨌든 거래가 끝나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뭐 그 중간에 이제 뭐 보조금 같은 것들도 다 확인이 되어야 되고 출고 가능 일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12월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크게 토 달지 않고 제가 원하는 옵션들만 탁탁탁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 카마스터와 통화를 한 날 그냥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출고하는 데는 며칠이나 걸렸어? 제가 차를 받은 것은 23년 12월 7일인데요.
차는 이미 출고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주문 생산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그 재고차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3년 6월인가 7월에 생산된 모델이었었는데 하여튼 제가 원하는 딱 그 옵션의 그 차가 딱 한 대가 재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제 신차를 뽑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뭐 좋은 가격에 잘 샀니? 하는 그 가격에 관한 얘기랑 실제로 아이오닉 5를 사용해 보니까 어떠냐? 라는 데 대한 아이오닉 5의 간단한 사용기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를 살 때 꽤 급하게 산 것 같은데 나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었나 보네. 재밌었다. 다음 얘기도 재밌을 것 같다. 흥미가 생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